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새엄마가 되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끝내 상실과 아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물을 자아내는 동시에 용서와 가족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글을 쓰고 있네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 이곳에라도 좀 털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참 힘들었던 3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자라 늘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이 강했던 민서입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저 다들 그렇게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딱히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고 할 처지도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가난을 피할 수 없으셨고 키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남겨진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에게 밥도 지어줘야 했고 빨래도 해놓아야 했으며 동생들 기저귀도 갈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했던 저는 14살 때부터 보통 집안의 엄마들이 하는 수준의 집안일을 다 할 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때 학교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제대로 다녔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자주 빠졌고 어떻게 겨우겨우 졸업은 했지만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었답니다. 동생들은 줄줄이 3명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구는 행동에 제 속이 이만저만 속상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밖에 없는 누나였지만 저를 엄마쯤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행동에 저 역시도 많이 짜증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누나, 나 옷 안 빨았어. 내일 입을 거 없단 말이야. 왜 안 빨았어? 아, 민규야, 내가 바빠서 못 빨았어. 다른 빨래도 많잖아. 너네 밥도 지어줘야 했고. 그래도 그렇지. 며칠씩 안 빨아놓으면 내가 뭐 입고 가야 되는데. 뭐야, 임마. 누나가 못 빨 수도 있지. 금방 빨아줄게. 이렇게 어디서 함부로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 내가 아니라 누나가 빨아주는 사람 아니야. 마땅히 매일 빨래하고 밥 차려주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민규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화내지. 괜히 화내는 거 아니야. 너는 나이도 13살이나 먹었으면서 아직도 누나 마음도 모르고 그저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이놈. 너는 우리 집 장남이라고. 장남이라는 놈이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아, 왜 그래? 뭘 꼭 그렇게까지 해? 내가 말하는데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장녀이면 너도 장남이야. 장남이면 장남답게 동생들 부끄럽지 않게 행동 똑바로 해. 알았어. 철없이 구는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 민규에게 저는 그만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규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었죠. 저는 하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 있다가 선을 넘는 일이 생기면 저도 사정없이 쏘아붙여버렸죠. 그렇게 민규에게 화를 낸 이후 민규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누나는 부모님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며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대상도 아니라고 말을 해놓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런 제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항상 집을 비우게 되면서 제게 동생들과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미안해하셨고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 제가 하고픈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미안해하셨죠.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워낙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서 그런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듯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 친할머니가 예전에 도박으로 집 문서를 날리고 돈도 많이 가져가셔서 부모님이 그 빚까지 갚고 계시니 더 많이 힘든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투정 같은 것을 부려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남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고 싶었고 입고 싶은 옷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며 자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낸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태가슴이 아프다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집안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별탈 없이 자랄 수 있었고 또 부모님의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저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고등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미신 공장에 아는 사람이 연결해줘서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 성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월급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거의 미싱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허드렛일을 주로 했었고 그때 공장에 계신 많은 아줌마들의 따뜻한 사랑도 받았었죠. 아이고, 여기 봐봐. 또 다 틀렸네. 거봐, 아줌마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 천천히. 근데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니? 더군다나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는 일은 더 어려운 법이야. 그래도 지은이는 나이에 비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천천히, 꼼꼼하게 해봐.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많이 틀려서 사장님한테 잘릴까봐 걱정인데. 에이, 무슨 걱정을 그리 해. 우리 지은이가 와서 공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걱정 마. 이 아줌마가 지은이 여기서 자르지 못하게 잘 막아줄 테니까. 지은이가 잘리면 우리가 타주는 맛있는 커피도 못 먹잖아. 꼭 잘 막아주셔야 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요. 그래. 천천히 열심히 해봐. 자신의 딸보다도 어린 제가 공장에 와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아줌마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그 덕분에 그곳에서 미싱 일도 배우면서 작은 월급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어드렸답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안을 위해 제 학교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 민규는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 당장 학업을 포기하고 작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저와 몇 번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민규는 자신의 굳은 의지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까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빠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터라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았고 엄마는 혼자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파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밑에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었던 상황에서 장남인 민규가 대학교를 간다는 말을 하니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 이 상황에 굳이 대학교를 간다고? 이유가 뭐야?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누나, 모르는 소리 마. 내가 그래도 장남으로서 대학교를 가서 잘 되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돈도 벌고 집안에 효도할 수 있는 거라고. 어느 세월에 군대도 가야 하고 대학도 졸업하려면 최소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빠도 누워 계시고 엄마 혼자 저렇게 시장에서 생선 팔고 계시잖아. 아빠 병원비도 필요하고 동생들도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어쩜 너는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냐. 누나, 정말
나도 누나가 학교도 못 가고 공장 가서 일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해. 그치만 누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마.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나, 누가 뭐래도 대학교에 들어갈 거고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많은 돈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거야.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규는 끝까지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의견을 꺾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의지가 불타오르는 민규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엄마와 저는 결국 민규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인데 한편으로는 민규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학교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살 집까지 구해줘야 했고 목돈이 상당히 필요했죠. 난생 처음 만져보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하면서 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답니다. 그게 민규가 부러워서 그런 건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확실한 마음은 알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확실한 경제관념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규에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가 도와줘야 했기에 월급으로 받는 작은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계획을 세웠죠. 제게 들어가는 돈은 단 100원도 쓰지 않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공장 아줌마가 제게 옷을 몇 벌 가져다 준 적도 있으셨다 합니다. 지은아, 이거 한번 봐봐. 어머,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딸 사준다고 시장에 갔다가 너 생각이 나서 너 것도 샀어. 마음에 드니? 아줌마, 뭘 이런 것까지. 지은이가 하도 동생들이랑 집안 위에 희생하고 옷 한 벌도 안 사 입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내가 아주 업고 다녔을 거다. 너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줌마가 선물해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혹시 안 맞으면 저 시장 안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바꿔도 돼. 아줌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줌마의 선물에 그만 미싱을 하고 계시던 아줌마를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미싱을 하다 번개같이 안기는 저를 안아주시며 다독거려 주셨죠. 하이, 깜짝이야. 다 큰 처자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안기면 쓰나. 아줌마,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은혜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꼭기요. 그래, 갚아야지. 그럼 모르는 척하려고 했어. 꼭 갚아라.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공장에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민규에게 보내주는 생활비도 이제는 조금씩 안정이 돼서 많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고 저는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공장에서 아줌마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 아버지의 병세는 많이 악화되어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공장의 아줌마께서 시내 쪽에다가 미싱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차리는 미싱 일은 이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이불에 자수를 놓는 고급 기술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지만 아줌마는 제가 젊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제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서 자신의 사업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일반 미싱 공장보다 자수를 놓는 기술을 배워서 하면 앞으로 어느 공장에 가더라도 고급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곳에서의 몇 년 생활은 아주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아주 많이 뿌듯하기도 했던 곳이었어요. 어려운 기술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저 공장에 처음 가서 허드레시를 하며 일을 배우던 생각을 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저희 미싱가게 거래처 사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아이 셋을 데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셨습니다. 가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내분이 병중에 있었던 터라 병원비로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해서 공장도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참 어려운 고비를 겪고 계셨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미신 가게에 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일을 제쳐놓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함께 놀아줬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저를 보러 이곳에 놀러 간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저를 잘 따랐습니다. 마침 그 사장님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사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찾은 덕분에 저희 공장에 아주 자주 오시게 됐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에요. 사람 일인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웬만큼 일 다 해놨어요. 사장님 들어가는 물건도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아가씨가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어디 보자. 정말 어디 하나 오차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하셨다. 일도 잘하시고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어떤 놈한테 시집 갈지 그놈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겁니다. 어머나,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거래요. 하하, 인상 좋으신 사장님은 늘 제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그렇게 친해져 갔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식인 삼형제와 제가 그렇게 잘 놀아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시며 공장으로 가끔 전화를 걸어 저녁을 사주는 일도 많았고 또 아이들 중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할 때면 제게 급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이 예쁘고 안타까워서 도움을 드렸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그런 제게 푹 빠져버려서 헤어질 때마다 울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씨, 누나, 우리 지은 누나,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 아니야, 누나도 집에 가야지. 지금 시간도 많이 늦어서 집에 가야 된단다. 누나는 다음에 또 만나자. 싫어, 누나랑. 오늘 같이 있고 싶어. 헤어지기 싫어. 아이들은 저와 헤어짐이 싫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그 사장님 댁에 가서 보내게 됐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날 밤 가슴이 콩닥콩닥 이는 것이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 집은 방이 2칸에 욕실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넓지 않다 보니 옆방에서 하는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려왔답니다. 그런 사장님과 바로 옆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심장이 하도 쿵쾅거려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도 참 미쳤지. 아무리 아이들이 안 됐다고 해도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은 아닌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녀 관계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장님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마음이 그저 잘못됐다고만 생각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해 일부러 거리를 두어보기도 했고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보면 하게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를 자식처럼 여기는 사장 아줌마가 눈치를 채고 제게 묻더군요. 우리 지은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이 아줌마한테 말해봐. 엄마한테도 못 말하는 거 아줌마한테 많이 말했었잖아.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게. 아니에요. 고민 없어요. 제가 뭐 고민할 게 있나요? 지은아, 사람의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란다. 괜찮으니까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생각 다 말해봐. 사실은 저기 박 사장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죠?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박 사장님, 나도 오랜 기간 거래 본 사장님인데 아주 좋으신 분이지. 차상하고 따뜻하고 늘 한결같으시고 또 때로는 돈도 아주 많이 벌으셔서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애가 셋이나 딸린 호랍이라니. 아직 아가씨인 지은이한테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단련할 텐데. 어쩌죠? 아줌마. 지은이가 한 달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지은아, 동정과 사랑을 잘 구분해야 돼. 박 사장님 아이들 보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의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한다. 지금이야 남이니까 그저 다 좋지. 많이 캐지 마. 결혼해서 그 애들 키운다고 생각해봐. 애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상처만 남을 거야. 일찌감치 마음 정리하는 게 좋아. 자식처럼 아껴주던 사장 아줌마는 제 예상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긴, 제 생각도 그랬었어요. 아직 연애 경험도 없는 제가 어떻게 자식 셋이나 딸린 아저씨를 좋아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집 자식들을 제가 과연 키울 수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기에 저는 그대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고 한동안 박 사장님을 슬슬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신 공장에서 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박 사장님의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누나, 아빠가 아파. 누나,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누나밖에 올 사람이 없어. 제발, 누나. 어머,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많이 아프셨?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누나 갈게. 금방 갈게. 빨리 와, 얼른.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달려갔고 고열로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는 박 사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박 사장님을 옆에서 간호해드렸고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던 사이 무언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눈을 살짝 떠보았더니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 쪼그려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베개도 가져다 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모습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사장님에 대한 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셨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때 사장님 나이는 40세, 저는 27세였어요. 나이 차이도 워낙에 많고 애 딸린 호라비인지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했고 저와 사장님은 그저 그런 부분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거의 저와 연을 끊자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며 화가 단단히 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고 바로 박 사장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이 되고 난 후에 박 사장님은 정말 너무 더 좋은 사람이 됐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따랐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행복하게 흘러갈 줄만 알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죠. 가족들과 거의 연을 끊은 탓에 피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며 일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려워졌던 상황이었기에 제가 격리 일부터 시작해서 미싱 일까지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도맡아 했어요. 워낙에 돈에 있어서 꼼꼼하게 생활을 했었기에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저와 남편은 일을 열심히 했고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어느 정도 잃어버렸던 사업의 거래처들도 되찾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에 아기 천사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는 갖지 않고 남편의 삼형제만 잘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제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면서 저를 그렇게도 잘 따르던 형제들은 이상하게 저를 점점 멀리하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누나, 뱃속에 아이 있어? 응, 그래. 너희 동생이 생겼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아? 우리는 안 좋아. 동생한테 누나도 뺏기고 아빠도 뺏길 것 같아. 뱃속에 아이 낳지 마, 누나.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 동생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가장 아껴주고 예뻐해줘야 돼. 누나랑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삼형제는 항상 누나랑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 아니야. 안 이랬어. 아니라고 했어. 우리 외할머니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나은 싫어. 싫다고.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가끔 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고 삼형제 중 큰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죽은 엄마가 화를 낸다는 둥, 제가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삼형제를 미워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더욱이 아빠를 제가 빼앗아 간다는 말까지 하셨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자신의 딸을 잃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를 해봤자 아이들의 뇌리에 박힌 생각을 지울 수는 없더군요. 한창 예민할 나이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안 좋은 생각들이 강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 당시 큰아이가 14살이었으니까 가장 예민할 시기였을 거예요. 저의 14살 시절에도 동생이 빨래를 빨아달라는 말에 울컥해서 화를 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딸을 출산하게 됐고 그 후로 삼형제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무섭게 혼내보기도 했지만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삼형제를 이해시키기는 힘들더군요. 더욱이 남편은 엄마를 잃고 외롭고 힘들게 자란 삼형제를 그 누구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회초리 한번 들지 않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키우기를 원했었어요. 훈육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보다 사랑을 듬뿍 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때로는 모진 말로 상처를 줘도 남편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대진 속으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혼자 쓰면서 참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얻은 늦둥이 막내딸의 애교에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아내라는 자리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고 생전 가져본 적 없는 딸도 있고 거기에 한창 어려웠던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 남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항상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던 남편이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감히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다니?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 너무 고마워요. 여보. 여보, 당신이 뭐가 부족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미안해요. 나를 만나서 당신은 친정과도 연을 끊고 산지연 6년이나 됐는데 우리 딸도 보여줄 겸 이번 주 주말에는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보. 그렇게 몇 번이나 쫓겨났고도 또 가자는 말이 나와요. 난 가기 싫어요. 오죽하면 그러게. 자식 키워보니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걸 알겠소. 만약 생각해봐요. 당신 딸이 나중에 나 같이에 딸린 호랍이 만나서 산다고 하면 용서하겠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또 한번 갑시다. 내가 고기랑 선물 좀 준비할 테니 당신도 준비해요.
남편과 저는 막내딸을 안고 몇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친정에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됐고, 딸의 얼굴을 보더니 그제서야 부모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고기와 현금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날 밤 저희는 한 가족이 되어 눈물바다가 됐죠. 아빠의 병세는 아주 많이 악화가 되셔서 제대로 일어나서 거동을 하지 못하신 상태가 되셨어요. 엄마는 깊게 패인 주름과 제대로 펴지지 않는 허리를 움켜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하여도 부모님께는 꼭 할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들에게도 올바른 훈육을 통해서 꼭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식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는 절대로 끝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것을 일구어냈습니다. 아니, 막내딸과 사업은 잘 이뤄나갔고, 솔직히 말하면 삼형제는 잘 이뤄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첫째와 둘째는 이전 결혼 전에 저를 좋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사춘기를 겪으며 점점 비뚤어져 나갔죠. 툭하면 제게 막말까지 일삼으면서 제가 낳은 막내 동생과 차별 대우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또한 제게 절대로 엄마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엄마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제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에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남편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자식놈들 잘못 키워서 다 내가 죄인이오.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난 당신 의견 존중해요. 나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삼형제들에게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오.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당신이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소. 그래, 여보, 알았어요. 나도 최대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소. 정말 당신 같은 천사가 내게 온 건 하늘의 축복인 것 같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참, 지금 모든 것이 난 너무 좋아요.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남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저는 자식들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모습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좋아질 앞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삼형제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모습으로 저희 부부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들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넉넉한 용돈도 주고, 옷차림도, 신발도,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승용차도 사줄 정도로 애착이 컸어요. 군대에 다녀온 아들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더군요. 남편은 뭐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아낌없는 후원을 해줬고, 몇십 년간 사업을 하며 모아둔 돈 중 일부도 큰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며 일구어 놓은 돈으로 마련해둔 작은 건물과 땅도 결국 아들들의 이름으로 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의 지나친 자식들에 대한 후원이 못마땅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르는 척하며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인으로 자라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이 소박했던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을 할 때도 솔직히 저희 집 상황이 여유 있다 보니 더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들의 눈치가 보여 못해준 부분도 있었어요.
그걸로 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건물도, 땅도, 공장과 집도 여유 있게 갖추고 살아가던 노년의 어느 날,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건 바로 뇌출혈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운 시절 고혈압이 생겨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출혈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69세 정도였는데 아직 50대인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한순간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크게 마치고 난 후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뭐가?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서 지금 그 말 앞으로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만 있었고 저는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밤새도록 남편의 곁에서 등을 닦아주기도 했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고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세 아들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놈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저 돈 좀 해주세요. 아빠 통장에 돈 꽤 있죠? 뭐? 아빠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는 게 먼저 아니더냐? 네 아버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돈부터 물어보니? 워낙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분이 옆에 떡하니 붙어 계시니까 뭐 제가 들어가 팀이 있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암튼 일단 큰 거 한 장만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 통장을 제게 주셔도 되고요. 아님 뭐 정말 네 아버지는 어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동안 석 잘하셨잖아요. 큰아들한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안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지만 않으셨으면 벌써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해주셨을 텐데. 왜요? 아까워서 그러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 어린애가 쳐나서 아빠 아프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지난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몇십 년 전 얘기해서 괜히 사람 마음 동요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제 계좌번호 보낼게요. 전화 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심각한 상태로 있는데도 휘고와서 얼굴만 한번 보고 갔을 뿐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큰아들이 저는 정말 미웠습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미움이 쌓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외할머니께서 주기적으로 삼형제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때때로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면서 제가 돈을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에는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자신한테는 남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다 가로챌 것이라는 둥 어쩐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고 해요. 더욱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다 이 집안의 돈을 따로 꿀꺽하려는 속셈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난 당신 의견 존중해요. 나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삼형제들에게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오.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당신이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소. 그래, 여보, 알았어요. 나도 최대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소. 정말 당신 같은 천사가 내게 온 건 하늘의 축복인 것 같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참, 지금 모든 것이 난 너무 좋아요.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남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저는 자식들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모습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좋아질 앞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삼형제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모습으로 저희 부부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들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넉넉한 용돈도 주고 옷차림도 신발도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승용차도 사줄 정도로 애착이 컸어요. 군대에 다녀온 아들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더군요. 남편은 뭐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아낌없는 후원을 해줬고 몇십 년간 사업을 하며 모아둔 돈 중 일부도 큰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며 일구어 놓은 돈으로 마련해둔 작은 건물과 땅도 결국 아들들의 이름으로 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의 지나친 자식들에 대한 후원이 못마땅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르는 척하며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성인으로 자라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이 소박했던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을 할 때도 솔직히 저희 집 상황이 여유 있다 보니 더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들의 눈치가 보여 못해준 부분도 있었어요. 그걸로 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건물도 땅도 공장과 집도 여유 있게 갖추고 살아가던 노년의 어느 날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건 바로 뇌출혈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운 시절 고혈압이 생겨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출혈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69세 정도였는데 아직 50대인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한순간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크게 마치고 난 후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뭐가?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서 지금 그 말 앞으로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만 있었고 저는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밤새도록 남편의 곁에서 등을 닦아주기도 했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고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세 아들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놈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저 돈 좀 해주세요. 아빠 통장에 돈 꽤 있죠? 뭐? 아빠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는 게 먼저 아니더냐? 네 아버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돈부터 물어보니? 워낙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분이 옆에 떡하니 붙어 계시니까 뭐 제가 들어가 팀이 있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암튼 일단 큰 거 한 장만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 통장을 제게 주셔도 되고요. 아님. 뭐? 정말 네 아버지는 어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동안 섭 잘하셨잖아요. 큰아들한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안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지만 않으셨으면 벌써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해주셨을 텐데. 왜요? 아까워서 그러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 어린애가 쳐놔서 아빠 아프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지난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몇십 년 전 얘기해서 괜히 사람 마음 동요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제 계좌번호 보낼게요. 전화 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심각한 상태로 있는데도 휘고와서 얼굴만 한번 보고 갔을 뿐,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큰아들이 저는 정말 미웠습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미움이 쌓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외할머니께서 주기적으로 삼형제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때때로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면서 제가 돈을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에는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자신한테는 남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다 가로챌 것이라는 둥 어쩐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고 해요. 더욱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다 이 집안의 돈을 따로 꿀꺽하려는 속셈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의 기억이 치유가 되는 그 순간까지